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2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지표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하고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고 또 하나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이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간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좋은 공간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솔직히 저희가 연간 전망을 냈는데 연간 전망보다 최근 흐름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23년 전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봐 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한번 네. 그 요즘 시장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130에 갔던 게 벌써 2480까지 와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350포인트가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또는 여기서 밀려도 살짝 밀렸다가 더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게요? 네. 일단은 최근 반등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10월 초만 하더라도 싸다라는 논리가 먹혔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은 8.8배, 그러니까 9배 밑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인덱스는 고점, 변동성도 고점, 심리 지표는 저점. 그러니까 싸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반등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동안에는 2300선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11월 FMC에서 크게 한 방 딱 터뜨렸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전주에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그림에 이렇게 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명서 자체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금리 인상 속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차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경기까지 좀 바라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해 그래서 되게 또 한 번 환호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물가죠. 10월 달 물가가 원래는 CPI는 7.9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9월 달이 8.2였는데, 그보다 좀 낮아질 거다 7.9로 예상했는데, 7.7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드디어 물가가 잡히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맞춰지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싸다라는 논리로 시작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들이 시장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500 정도인데 저희가 원래 3,300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닌가요? 갈 길을 멀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조금 컨플릭트되는 그러니까 좀 제가 투자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즐이 안 맞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물가가 꺾였다는 이유로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통화정책을 멈추겠다, 완화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은 할 건데 좀 천천히 할 거야 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까지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맞아요. 경기는 괜찮은데 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조합이 지금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조합들이 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다시금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6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 물가가 꺾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물가가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 봐야 돼요. 네. 휘발유, 그러니까 유가랑 주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음. 전월 대비로도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훅 물가를 떨어뜨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중고차, 두 번째로는 의류, 세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뭘 설명하냐면은 수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고차. 네. 차를 덜 사고 옷을 덜 사고 맞네요. 아프더라도 병원을 덜 가고 물가가 꺾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면을 바라보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요 8페이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내재 금리라 그래서 월별 내년 2023년 월별 F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까지 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번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 6월쯤에 5.1%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더니 툭 떨어져서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년 6, 7, 8,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5번의 하반기 금리 통화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번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25bp, 25bp, 50bp.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 시간을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50bp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이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ECB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ECB도 페드도 둘 다 공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한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차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충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왜?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기는 불안정해질 것 같아. 그럼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75 했던 거를 50이나 25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지속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들어와서 전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심리가 너무나도 안 좋았고 변동성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리 지표도 다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월 초만 하더라도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드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드로 갔어요. 네, 그리드로 갔고 순식간에. 네, 한 달 반도 안 되는 시간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열로 보면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드가요? 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안도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리스크에 민감한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0.2 밑으로 내려가면 안도감이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0.8 이상이면 리스크를 충분히 선반영했으니까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최근 10월 초는 0.9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죠. 지금 0.2 밑으로 내려갔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리스크 온보다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도 25, 24까지 내려와서 좀 저점권에 도달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7.7 CPI 찍혔을 때 네, 정말 저도 그때 깨어 있었는데 막 어마어마했죠. 지수가 진짜 막 나스닥 7%가 7%라고. 반도체는 뭐 10% 넘게 네, 맞습니다.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날이 지나면서 이거 진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쵸.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를 보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네, 좀 저도 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냉정을 찾아야 될 음.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는 PPI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시장이 그렇게 다이내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선반영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경기 침체 네. 이슈가 그게 요즘에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경착륙, 아, 내년 하반기에는 역성장, 아,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미 미국 GDP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져 있어요. 전망치가 내년 23년. 그리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마이너스 0.6.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미국이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미국도 괜찮았긴 한데 내년 전망치를 보면 거의 0% 수준에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1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국면을 판단한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내 역금융 장세에 시달렸습니다. 금리 인상 많이 한대, 50bp 한대, 뭐야 75bp 한대.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8.5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7, 8월 달에 반등이 했는데 7, 8월 달에 반등은 물가가 꺾인대.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긴데? 근데 경기 안 좋아지면은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다시 한번 레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데 최근 반등을 하는 과정, 등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경제 지표나 기업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 전망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바닥을 잡아가는 게 맞는데 최근 흐름들은 경기 전망, 이익 전망은 떨어지는데 여전히 통화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경기 전망 떨어졌는데 주가는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이 둘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이 둘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칫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안도감이 후퇴를 하는데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좀 언더슈팅이나 좀 과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레벨이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 2300, 2300선 중반까지만 봤는데 그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아졌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세 반전을 하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좀 반등이 급하게 좀 나온 네. 이 시점을 조금 파는 네. 시점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또 별이시한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내년 전망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진통 과정인데 통상적으로 마지막 국면이 가장 험난하고 과격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은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1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고요. 코로나 때는 15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었죠. 이런 언더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400선 중후반 때는 충분히 왔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기 위한, 레벨업하기 위한 올라감이라기보다는 좀 마지막 상승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네. 그러면은 그 금리도 보통 한 5.5%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기준금리요? 네, 지금은 5% 정도. 5% 정도. 기준금리 5% 정도. 네. 그 5% 정도 하는데 그 이상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을 보시기도 하나요? 저희 전망치 기준으로는 네. 5%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네. 그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12월 초, 1월, 2월 지나면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연준도 5% 넘어서 5.2, 5.5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물가가 이제 슬로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더 진정이 되겠죠. 특히 곡물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주택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물가를 잡힐 수 있어서 저는 이번 12월 FMC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좀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연준이 긴축 때문이 아니라 저는 경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때문에 만약 출렁거렸을 때 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할 수 있을까요? 15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저희가 제시드린 하단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2050선 정도까지 전저점을 깨는 정도 언더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2000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짧을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1700선대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는데 이거를 단숨에 깨서 1500을 깼다가 바로 1750을 바로 회복했거든요. 네. 이게 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2050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페이지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근 흐름들이 등락은 좀 있다 하더라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 경기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안도감 유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꺾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은 저는 12월 13일, 14일 날 있을 FMC 회의, 12월 FMC 회의인데요. 16페이지에 그림 보여드리는 것은 9월 달에 연준에서 제시한 점도표예요. 이 기준을 보면 내년은 4.6, 2024년은 3.9. 이것만 봐도 24년에는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FMC에서는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24년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24년을. 왜냐면 연준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세게 하고 있다면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년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24년이 상향 조정돼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70bp, 0.7%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50bp 이내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3년 점도표가 5고 얘가 한 4.8로 이렇게 좁혀지게 된다면 저는 연준의 시그널은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는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3년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했던 기대감들은 뭐야? 금리 인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불안정해지겠죠. 이런 와중에 좀 경계에서 봐야 될 것은 경기들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실업률을 잘 봐야 돼요. 실업률. 많은 분들이 실업률은 되게 안정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도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실업률이 밑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지 못한다면 위로 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희는 위로 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페이지 밑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인 건수라고 하는데 이게 구인 건수가 보통 1,1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 200만 명 정도 확 줄어드는 거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게 거의 한 10%, 20%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량 해고자 수도 올해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고용 상황이 되게 악화되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뭐 뉴스만 찾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메타,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맞아요. 빅테크에서 네. 아마존도 그렇고요. 네. 사람들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전망은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르죠. 왜냐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경기 상황,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이면 마일드한 침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지 않는데 내년 3월 FMC에서의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23년 하반기에 대한 뷰는 조금 수정 전망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50 정도가 하한선이라고 했을 때 네. 혹시 상한선 같은 것도 있나요? 내년 말에는 저희 상단은 2640 정도, 2600선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은 시장은 아마도 여전히 많은 유동성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안 풀리는 건 맞아요. 새롭게 돈이 막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돈이 여전히 8조 7천억 달러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여전히 많아요. 네. 이게 왜 못 움직이냐라는 것들은 긴축,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이렇게 물꼬가 막혔다라고 보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문들을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면 좀 물꼬가 움직이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초의 경기, 내년 1, 4분기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경기는 괜찮은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좀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면 이 시점이 빨라지겠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흐름들이 저희는 내년 2, 4분기 상반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턴어라운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2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기저효과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하고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고 또 하나,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이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달러는 왜 약세로 갈 것 같냐?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달러는 좀 슬로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10% 빠지면은 원달러 환율 한 12%, 13% 빠질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 유럽,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가 불안정하는 거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이만큼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의 여파들이 시차를 두고 6개월에서 1년 뒤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반대죠. 중국은 올해 뭘 했냐? 거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했고 유동성 풀었고 재정정책 펼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반대로 지금까지 펼쳤던 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긍정적으로 내년엔 반영이 되겠죠.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미국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못해서 달러가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못하고 근데 중국은 괜찮고 라고 하면은 달러는 슬로해지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위안화 환율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풀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잡히기 위해선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지 물가가 더 빨리 잡힐 거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물가 안정이 맞물리게 되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양립하기 어려운 경기와 물가 통화정책 상황이라면 좀 한 번은 흔들렸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게 되면 내년 2024년까지는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급속도로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네. 면밀하게.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좋을 리는 없어. 좋을 리가 없어. 네, 보통은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 네.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물가가 꺾였다라는 것들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류 네. 그리고 중고차 네. 의료 서비스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도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제 지표들은 여기에도 물가가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반영돼서 그동안 괜찮다라고 봤던 경제 지표들이 툭툭툭 꺾이는 그림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꺾이는 게 수요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야? 경제가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야? 라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보통 그 낙관적인 게 필요하고 미래에 네.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 타이밍 맞게 그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은 지나친 낙관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관을 할 때는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환경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저는 거기서 좋은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2400, 2480을 넘어서면서 너무 많은 좋은 그림들이 제대로 조화롭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드 지수가 올라가고 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시장 레벨이 좀 떨어져야지 진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